저기요. 잠깐만요. 순간 아버지의 발이 멈췄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놓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따라오세요. 작은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어요. 이거 본인 맞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8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마트 아저씨는 저한테 따뜻한 캔 음료를 내밀었어요. 꼬마야, 이거 마셔. 저는 그걸 받아들고 아버지 등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어깨가 조금씩 떨렸어요. 그게 울음인 줄은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이 생각납니다. 2004년 겨울, 제가 8살이던 그 오후가요. 이 이야기는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마음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운이 깃드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을 처음 떠올린 건 25살 때였습니다. 복지관 실습을 나갔다가 낡은 겨울 점퍼를 입은 아이를 봤어요. 아이 옆에 아버지가 서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눈빛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거든요. 그때 생각났어요. 아, 저도 저 눈빛을 알고 있구나. 제 아버지가 그런 눈빛을 하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게. 이야기는 제가 8살이던 2004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우리 집은 많이 기울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해 3월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부도가 난 중소기업 영업부 과장이었어요. 10년을 다닌 회사였는데 어느 날 아침 출근했더니 사장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 아버지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날 아침 아버지는 회사 앞 계단에 1시간을 앉아 있었다고 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어. 그냥 앉아 있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43세 남자가 갈 곳을 잃고 계단에 앉아 있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거든요. 어머니는 그해 여름부터 병원 신세를 졌어요. 허리 디스크였는데 처음엔 그냥 좀 쉬면 낫겠거니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질 못했어요. 아버지가 119를 불렀고 그날로 수술이 잡혔습니다. 저는 그날 이웃집 아주머니 댁에 맡겨졌어요. 아주머니가 저녁밥을 줬는데 저는 잘 먹으면서도 자꾸 현관문 쪽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오나 싶어서요. 수술은 잘 됐지만 재활이 길었어요. 어머니는 재활병원에 석 달을 더 계셔야 했습니다. 병원비는 매달 나왔고 아버지 수중에 남은 돈은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퇴직금은 진작에 바닥이 났고요. 아버지는 매일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아침마다 인터넷 앞에 앉아서 뭔가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게임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구직 사이트였더라고요. 면접을 보러 가는 날이면 아버지는 다려진 셔츠를 입었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어요. 아버지가 깔끔해 보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셔츠가 잘 안 나왔어요. 면접 자체가 줄어들었던 거겠죠. 43이라는 나이가 서류에서 자꾸 걸렸던 거라고 그것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냉장고가 비어가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어요. 처음엔 반찬 가짓수가 줄었어요. 그 다음엔 밥량이 줄었고요. 어느 날 저녁은 라면 하나를 둘이서 나눠 먹었는데 아버지가 면을 자꾸 제 쪽으로 건넸어요. 저는 맛있어서 받아 먹었지만 아버지는 국물만 드셨습니다. 아빠는 국물이 더 좋아. 그때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정말로요. 그 겨울 우리 집 보일러는 자주 꺼졌습니다. 기름값을 아끼느라 그랬던 거였는데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냥 추운 날엔 아버지가 저를 이불 안에 먼저 넣어주고 자기는 거실에 앉아 있었거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그 겨울을 많이 떨면서 지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매일 아침 저를 솔빛 초등학교까지 데려다 줬어요. 손을 잡고 걸으면서 별말은 없었지만 항상 교문 앞에서 배웅을 했습니다. 뒤돌아보면 아버지가 서 있었거든요. 제가 교실로 들어갈 때까지요. 그게 일상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냥 평범한 아침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아버지한테는 얼마나 무거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갈 곳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아이는 학교에 보내야 하니까, 웃어 보여야 하니까.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표현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안아주거나 사랑해 같은 말을 하는 아버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항상 거기 있었어요. 제가 돌아보면 있는 사람. 그게 그 시절 아버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겨울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세본마트에 갔습니다. 세본마트는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동네에서 제일 큰 마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웬만한 건 다 있는 곳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따뜻한 바람이 얼굴에 먼저 닿았어요. 겨울에 그게 좋았거든요. 저는 마트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뭔가를 사서 나오는 날이든 그냥 구경만 하는 날이든 진열대에 가득 쌓인 것들을 보는 게 좋았어요. 그날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입구 바구니를 하나 들었어요. 저는 그 옆에 바짝 붙어서 걸었고요. 과자 코너를 지날 때 저는 발이 느려졌습니다. 아빠, 이거 초코파이였어요. 12개들이 한 박스. 저는 그걸 두 손으로 들어서 아버지한테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잠깐 그걸 보더니 말했어요. 오늘은 그냥 가자. 저는 다시 한번 들어보였습니다. 하나만. 민준아. 아버지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는 그 목소리가 싫었습니다. 뭔가를 더 조르면 안 된다는 신호였거든요. 저는 초코파이를 다시 진열대에 올려놨어요. 뒤돌아보진 않았습니다. 라면 코너 앞에서 아버지가 멈췄어요. 딱히 뭘 고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진열대를 보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를 눈빛으로. 저는 옆에서 발을 동동 굴렸어요. 마트 안이 따뜻하긴 했지만 발바닥이 시렸거든요. 아빠, 추워.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빠, 응, 잠깐만. 잠깐이 꽤 길었어요. 저는 그 사이에 진열대 제일 아래 칸에 있는 라면 봉지들을 하나씩 세어봤습니다. 빨간 봉지, 노란 봉지, 초록 봉지. 거기까지 세다가 아버지가 움직이는 걸 봤어요. 아버지는 지갑을 꺼냈어요. 열었습니다. 그리고 닫았어요. 저는 그때 지갑 안을 못 봤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뻔했습니다. 볼 게 없어서 닫은 거였을 거예요. 아버지는 한참을 더 서 있다가 라면 두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걸 바구니에 넣는 대신 점퍼 안쪽으로 넣었어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7살, 8살짜리 아이가 그게 뭔지 몰랐을 것 같죠. 근데 알았어요. 나쁜 짓이라는 걸. 가게에서 물건을 그냥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순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버지를 불러 세우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어른이 된 지금도 그게 왜 그랬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무서웠던 건지 아버지가 안쓰러웠던 건지 아마 둘 다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햄 하나를 더 집어 점퍼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딱 1초 정도였을 거예요. 그 1초가 저한테는 굉장히 길게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출구 쪽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저는 따라 걸었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지 않고요. 조금 뒤에서 따라 걸었어요.
출구가 보였어요. 자동문이 저쪽에서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보였습니다.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아버지 등이 굳었습니다. 저도 멈췄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게 느껴졌어요. 8살짜리 심장이었는데도요.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파란 조끼를 입은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순희 씨였어요. 나중에 이름을 알게 됐지만 그때는 그냥 마트 아주머니였어요. 아주머니는 팔짱을 끼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따라오세요. 아버지는 뒤돌았습니다. 어깨가 조금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그 짧은 순간에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놓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아버지 손이 차가웠어요. 그리고 떨렸습니다. 조금요. 아주 조금.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하나, 의자 2개, 모니터 하나. 벽에는 마트 직원 스케줄표랑 소방 안전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없었어요. 형광등만 있었는데 그 불빛이 유독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바깥이 겨울인 것처럼 안도 겨울 같았어요. 김순희 씨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꼬마는 저기 앉아 있어. 의자를 가리켰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옆에 서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 손을 잡으려고 팔을 뻗었는데 아버지가 살짝 물러섰어요. 잡히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이상했어요. 평소엔 제가 손을 내밀면 항상 잡아줬거든요. 잠시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최종수 사장이 들어왔어요. 덩치가 있는 분이었는데 그날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화난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얼굴이었어요. 그게 더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사장은 의자에 앉더니 모니터를 켰어요. 화면에 뭔가 떴습니다. 흑백이었어요. CCTV였어요. 사장은 화면을 한참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봤습니다. 이거 본인 맞죠?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라고도 하지 않았고 맞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려고 몸을 기울였는데 아버지가 조용히 제 어깨를 잡아서 앞을 보게 했습니다. 보지 말라는 거였어요. 사장이 다시 한번 말했어요. 본인 맞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요. 아주 천천히. 무릎이 먼저 굽혀졌어요. 그 다음에 몸 전체가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차가운 리놀륨 바닥에 두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소리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사장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순희 씨도 가만히 서 있었어요. 형광등만 윙윙거렸습니다. 아버지 등이 보였어요.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등이 굉장히 넓어 보였어요. 이상하게 그 좁은 사무실에서 아버지 등이 유독 크게 보였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야 그게 왜 그랬는지 알았어요. 아버지가 몸으로 저를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무릎을 꿇으면서도요.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작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이런 꼴을 보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든 다 감수하겠습니다. 근데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이한테는 거기서 아버지 목소리가 끊겼어요. 저는 그때 아버지 얼굴을 보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옆에서 아버지 얼굴이 조금 보였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아버지가 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 수술 들어갈 때도,
아버지는 울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날 그 차가운 사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서 아버지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겁이 났어요.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사장은 저한테 왔어요. 아버지한테 간 게 아니라요. 사장은 허리를 약간 숙이고 저를 봤습니다. 꼬마야.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배고프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배고프냐는 말이 왜 그렇게 무너지게 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아요. 그건 그냥 배를 묻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여기서 혼나도 괜찮다는 말이었고, 내가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말이었고, 어른이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사장은 작은 탕비실 쪽으로 가더니 따뜻한 캔 음료를 들고 왔어요. 저한테 내밀었습니다. 이거 마셔. 저는 두 손으로 받았어요. 캔이 따뜻했습니다. 손바닥이 녹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걸 꼭 쥐고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실 문이 열렸고 제복을 입은 아저씨가 들어왔습니다. 경찰 아저씨였어요. 박재원 경찰관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들어오면서 사무실을 한번 쭉 둘러봤는데 저를 보는 순간 눈이 멈췄어요. 그리고 사장한테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처 의향 있으십니까? 사장은 잠깐 아버지를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어깨가 한번 크게 떨렸어요. 그게 안도인지 수치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둘 다였을 거예요. 아마도. 박재원 경찰관은 서류를 꺼냈어요.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인적사항 몇 가지를 적고 사장이 서명을 했어요. 훈방으로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과정 내내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었다가 일어서긴 했는데 고개는 계속 숙인 채였습니다. 서류가 다 정리되고 나서 경찰관이 아버지 옆에 섰어요. 나란히 서니까 경찰관이 아버지보다 반 뼘쯤 컸습니다. 경찰관은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저한테는 잘 안 들릴 정도로요. 밥은 드셨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다시 물었어요. 오늘 점심 드셨냐고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 작게요. 경찰관이 이번엔 저를 봤어요. 꼬마야, 너는 밥 먹었어? 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그날 아침 냉장고에 계란 2개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걸 삶아서 져주고 본인은 물만 마셨습니다. 경찰관이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밥 먹으러 갑시다. 마트에서 나와서 골목을 2개 돌았어요. 윤봉남 아주머니네 국밥집이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어요. 테이블이 5개쯤 됐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치 카운터 옆에 있었어요.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확 안겼습니다. 고기 끓는 냄새가 났어요.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더니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셋이요.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았어요. 경찰관이 저를 안쪽에 앉혔습니다. 아버지는 그 옆에, 경찰관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메뉴판을 펼치지도 않고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국밥 셋 주세요. 아, 꼬마거는 밥 따로 주시고요. 아주머니가 예하고 들어갔어요.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젓가락통에서 젓가락을 꺼내서 괜히 만지작거렸어요. 아버지는 테이블만 보고 있었고요. 경찰관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국밥이 나왔어요.
뚝배기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떠먹었더니 뜨겁고 고소하고 짭짤했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던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배가 고파서 눈물이 나온다는 게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놨어요. 들었다가 또 내려놨습니다. 경찰관이 그걸 봤어요. 아무 말 안 하고요. 그냥 본인 국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세 번째로 숟가락을 들었을 때 이번엔 내려놓지 않았어요. 천천히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개가 숙여졌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숟가락이 뚝배기에 닿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숟가락 소리인지 다른 소리인지 헷갈렸습니다. 아버지 어깨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아버지 얼굴을 봤습니다. 뚝배기 위로 뭔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국물에 고개를 박은 채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국물이 짜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려 했는데 어깨가 너무 떨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경찰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셋이서 조용히 국밥을 다 먹고 나서 경찰관이 먼저 일어났어요. 잠깐 있어봐요.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서 물을 마셨어요. 아버지는 냅킨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요. 저는 아버지한테 말을 걸고 싶었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팔이 닿도록요. 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아무 말 안 했고요. 근데 아버지가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차가웠어요. 근데 아까처럼 떨리진 않았어요. 경찰관이 돌아왔습니다. 갑시다. 우리가 일어서서 카운터 쪽으로 걸어가는데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계산됐어요. 경찰관이 멈췄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는데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분이 하셨어요. 아주머니가 창가 쪽을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앉았던 테이블요. 거기 다른 테이블이 있었는데 아저씨 한 분이 앉아 있었거든요. 50대쯤 돼 보이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들어올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아저씨는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아주머니한테 물었어요. 언제 나가셨어요? 아까요. 계산하고 그냥 나가셨어요. 명함 하나 놓고요. 아주머니가 카운터 위에 명함을 집어서 경찰관한테 건넸습니다. 경찰관이 받아서 보더니 아버지한테 줬어요. 아버지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앞면을 봤어요. 그 다음에 뒤집었어요. 아버지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보려고 까치발을 섰어요. 아버지가 명함을 살짝 낮춰줬습니다. 뒷면에 볼펜으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세 글자였습니다. 힘내세요. 저는 그 세 글자를 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그 명함을 한참 보고 있었어요. 입술이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지갑을 꺼내서 명함을 안에 넣었어요. 제일 안쪽 칸에요. 돈이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뭔가 중요한 걸 넣어두는 그 작은 칸에요.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텅 빈 지갑 안에 딱 한 장 들어가는 명함.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말이 없었어요. 밥을 차렸는데 마트에서 가져오려던 라면도 없고 냉장고도 여전히 비어 있었으니까 결국 그날 저녁도 계란이었습니다. 계란 프라이 2개랑 밥이었어요. 아버지는 제 계란을 하나 더 붙여줬어요. 본인 건 하나였고요. 저는 다 먹고 나서 물었어요.
아빠, 그 아저씨 누구야?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야. 왜 밥값 냈어? 아버지는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었나 봐. 저는 그 말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8살짜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아버지 목소리에 뭔가가 있었거든요. 흔들리는 것 같은. 그래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늦게까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불도 잘 안 켜고요. 저는 자다가 한 번 깼는데 거실에 아버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무릎 위에 뭔가를 올려놓고요. 명함이었을 거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발이 멈췄습니다. 저는 아버지 등 뒤에 있어서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비켜서니까 보였습니다. 쌀포대였어요. 작은 거였어요. 5kg짜리. 현관 앞에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쪽지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냥 쌀포대 하나. 아버지는 한참을 그걸 봤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서 복도를 둘러봤습니다. 우리 집은 5층이었는데 복도에 아무도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문도 닫혀 있었고요. 아버지는 쌀포대를 집어들었어요. 안으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걸 부엌 바닥에 내려놓더니 한동안 그냥 서 있었어요. 부엌에 서서 쌀포대를 내려다보면서요. 저는 가방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아빠, 누가 놓고 간 거야? 아버지가 말했어요. 몰라. 왜? 몰라. 같은 말을 2번 했는데 2번째 목소리가 조금 달랐어요. 첫 번째는 진짜 모른다는 말이었는데 2번째는 다른 말 같았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알아도 말할 수 없다는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저를 학교에 데려다 줬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말이 더 없었습니다. 교문 앞에서 헤어질 때 아버지가 말했어요. 다녀와. 딱 그것만요. 근데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뭔가 꽉 찬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넘칠 것 같은. 저는 그냥 응하고 들어갔어요. 그때 한 번만 돌아볼 걸 싶어요. 지금도요. 그 다음날 아침엔 반찬통이 있었어요. 2개였습니다. 뚜껑이 파란 거랑 노란 거.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열어봐야 알았는데 무거웠어요. 아버지가 들어서 흔들어 봤거든요.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또 이름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이번에도 복도를 둘러봤습니다. 이번엔 위아래층 계단 쪽도 봤어요. 아무도 없었고요. 반찬통을 들고 들어와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나엔 깍두기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다른 하나엔 멸치볶음이었고요. 둘 다 양이 많았습니다. 한 번에 다 못 먹을 만큼요. 저는 멸치볶음을 손가락으로 하나 집어 먹었어요. 달고 짭짤하고 고소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맛이었어요. 아빠, 맛있다. 아버지는 대답을 안 했어요. 그냥 뚜껑을 닫아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 날엔 라면 한 박스가 왔어요. 현관 앞에 박스째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름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그걸 보고 한참을 서 있다가 안으로 들여놨어요. 박스를 부엌 구석에 세워놓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안 했는데 제가 봤더니 눈가가 빨개져 있었어요. 울 것 같은 얼굴이었는데 울지는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뭔가를 느꼈어요.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 물건들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걸 8살짜리도 알 것 같았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알고 있다는 것.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서 천장을 봤습니다.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우리 동네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
저한테 한 말인지 혼잣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쌀이랑 반찬이랑 라면을 놓고 간 사람이 누구였는지를요. 같은 층 복도 끝에 사시던 박말순 할머니였습니다. 70살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혼자 사셨어요. 아버지랑 마주치면 늘 그냥 지나치셨거든요. 딱히 친하지도 않았고요. 그 할머니가 며칠을 새벽같이 일어나서 현관 앞에 놓고 가셨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이름도 없이. 아버지가 그걸 알게 된 건 몇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할머니가 먼저 말씀하셨대요. 잘 지내요? 아버지가 인사를 했는데 할머니가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도 한번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누가 도와줬거든요. 나도 그냥 그랬어요. 그게 다였대요. 더 길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아버지도 더 길게 말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할머니가 내리셨고 그게 끝이었다고요. 아버지는 그날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어머니는 그때 아직 재활병원에 계셨거든요. 아버지가 전화해서 뭐라고 했냐고 제가 물었더니 아버지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냥 보고 싶다고 했지. 그게 다였대요. 근데 어머니가 전화기 너머에서 오래 울었다고 했습니다. 쌀 포대가 현관 앞에 놓이고 이틀이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에 아버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화면을 보더니 잠깐 멈췄어요. 모르는 번호였나 봐요. 한 번 더 울리고 나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세수를 하다가 귀를 기울였어요. 네. 네, 맞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아, 예. 사장님. 저는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사장님이라는 말이 들렸거든요. 마트 아저씨라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 말을 하려다가 멈췄어요. 아니요, 그건 괜찮습니다. 저는 또 멈췄어요. 예,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버지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저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 누구야? 마트 아저씨. 왜? 아버지는 잠깐 대답을 안 했어요. 마트 앞으로 오래. 저는 가방을 맸습니다. 왜요? 가보면 알겠지. 저는 그날 학교를 마치고 나서 아버지가 마트에 다녀온 걸 알았어요. 현관에 봉지가 5개 놓여 있었거든요. 하얀 비닐봉지들이었는데 묵직했습니다. 저는 하나를 들어서 들여다봤어요. 라면이 있었고요. 참기름이 있었고요. 햄 통조림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다른 봉지엔 쌀이 들어 있었고요. 또 다른 봉지엔 과자랑 음료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다 어디서 난 건지 바로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부엌에 서서 봉지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어요. 냉장고에 넣을 건 냉장고에, 찬장에 넣을 건 찬장에요. 저는 옆에 서서 물었어요. 마트 아저씨가 준 거야? 응. 왜? 아버지는 햄 통조림을 찬장에 올려놓으면서 말했어요. 그냥 좋은 분이셔. 또 그 말이야.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피식 웃었어요. 그 겨울에 아버지가 웃는 걸 본 게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짧게였지만요. 나중에 자세한 얘기를 들었어요. 최종수 사장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치 식료품입니다. 매일 오실 필요 없어요. 한 번에 챙겨드렸으니까 이걸로 일주일 버티세요. 아버지가 거절하려고 했대요. 사장님, 이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을 한 사람인데. 그랬더니 사장이 말했대요. 잘못한 사람한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이 아버지한테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는 밥을 많이 차렸습니다. 오랜만에 반찬이 3가지였어요. 햄볶음이랑 깍두기랑 계란말이였는데 계란말이가 좀 두꺼웠어요. 아버지가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열심히 하셨어요. 저는 다 맛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또 피식 웃었어요. 밥을 먹다가 아버지가 말했어요. 민준아. 응. 아빠가 잘못했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봤습니다. 마트에서요? 응.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8살짜리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해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말했어요. 알아.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근데 아빠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제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말이 나왔습니다. 8살짜리 입에서요.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눈가를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얼른요. 제가 못 본 척 해줬어요.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한참 뒤에 아버지가 말했어요. 고마워. 저는 대답 안 했어요. 대답 안 해도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이후로도 며칠 더 현관 앞에 뭔가가 놓였습니다. 어떤 날은 귤 한 봉지였고 어떤 날은 두부 2모였어요. 한 번은 핫초코 믹스가 한 웅큼 봉지에 담겨 있기도 했어요. 다 이름이 없었습니다. 다 모르는 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그것들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엔 복도를 두리번거렸어요. 누가 봤을까봐 민망하고 부끄러웠던 거겠죠. 근데 며칠이 지나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그냥 들어왔어요. 안으로. 조용히. 어른이 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받아들인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도움을 받아도 된다는 걸,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아버지가 그걸 배우는데 일주일쯤 걸렸습니다. 그해 겨울이 끝나갈 무렵 아버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용달이었어요. 면허는 원래 있었어요. 오래전에 따놓은 거였는데 쓸 일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아버지 친구 중에 용달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연락을 해왔대요. 일손이 필요하다고. 차는 같이 쓰면 된다고. 아버지는 하루 생각하고 나서 한다고 했대요. 첫날 일을 나가는 아침에 아버지가 일찍 일어났어요. 저도 일찍 깼는데 아버지가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였어요. 냄새가 났거든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그 냄새를 맡았어요. 밥이 있는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민준아, 밥 먹어라. 저는 일어나서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반찬은 김이랑 어묵볶음이었는데 어묵볶음은 제가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둘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 아침이 따뜻했어요. 된장찌개가 따뜻해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게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게 뭔지 몰랐어요. 지금은 알아요. 아버지한테 갈 곳이 생긴 거였어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긴 거였고요. 그게 밥상 위에 올라와 있었던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태어난 건 그해 여름이었어요. 저는 아버지랑 같이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병원 문을 나올 때 저는 뛰어갔어요. 어머니가 저를 안았는데 허리가 아파서 오래 못 안았어요. 그래도 잠깐이나마 안아줬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짐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믿지 않는 웃음이었어요. 거짓말. 아버지도 웃었어요. 셋이서 걸어서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가 아직 허리가 불편해서 천천히 걸어야 했거든요. 저는 그 옆에서 걸었어요. 나란히 셋이서. 저는 그 장면이 찍힌 사진이 없는 게 아직도 아쉬워요. 아무도 찍지 않았거든요. 그냥 걸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장면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말했어요. 집이 어때? 깨끗해? 아버지가 말했어요. 나름. 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민준아, 아빠가 청소 잘했어?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그냥저냥이었거든요. 응, 잘했어. 아버지가 룸미러로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아버지가 짧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고요. 어머니는 몰랐어요. 우리 둘만 아는 거였습니다. 그해 겨울, 셋이서 처음으로 따뜻한 식탁에 앉았어요. 어머니가 오랜만에 직접 밥을 했습니다. 아직 오래 서 있으면 힘들었지만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한다고 하셨어요. 그날은 김치찌개였어요. 제대로 된 김치찌개. 돼지고기도 들어간. 저는 2그릇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아버지가 말했어요. 최 사장님한테 인사드려야 하는데. 어머니가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누구요? 세본마트 사장님. 어머니가 아버지를 봤어요. 왜요? 아버지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숟가락으로 찌개를 한 번 저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겨울 이야기를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마트 이야기, 사무실 이야기, 경찰관 이야기, 국밥집 이야기, 명함 이야기. 천천히 차분하게 했어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라서 그랬을 거예요. 어머니는 중간부터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다 듣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울었어요. 소리는 없었어요.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걱정할까봐. 그래도 당신 아픈데. 어머니가 더 울었어요. 저는 밥을 먹다가 멈춰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냥 찌개를 봤어요.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다 지나갔어.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닦으면서요. 고마운 분들이 많네요. 응. 다 모르는 분들이에요? 응. 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래도 갚아야지. 아버지가 잠깐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언젠간.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찌개를 한 숟가락 더 먹었어요. 뜨겁고 칼칼하고 맛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집 첫 번째 따뜻한 겨울이었어요. 아버지가 갈 곳이 있고 어머니가 집에 있고 셋이서 밥을 먹는 저녁.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별거였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아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입니다. 벌써 4년째예요. 제가 이 일을 선택한 게 그날 때문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친구들도 그렇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그렇고요. 저는 그때마다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하고 싶었다고 하기엔 뭔가 부족하고 그날 때문이라고 하기엔 너무 직접적인 것 같아서요. 근데 오늘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날 때문이에요. 정확히는 그날 이후로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들 때문이에요. 갈 곳이 없어 보이는 사람의 눈빛,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손을 못 내미는 사람의 자세, 괜찮다고 말하면서 괜찮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 저는 그런 것들이 보였어요. 어릴 때부터요. 아버지 덕분에. 오늘 지갑을 열었다가 명함을 봤어요.
이상철 씨 명함이에요. 뒷면에 볼펜으로 쓴 세 글자. 힘내세요. 명함이 많이 낡았습니다. 가장자리가 보풀처럼 일어났고 앞면 글씨도 많이 흐려졌어요. 20년 된 명함이니까요. 아버지 지갑에 있다가 제 지갑으로 온 게 제가 20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저한테 줬어요. 이거 내가 가져. 왜요? 하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말했어요. 내가 더 잘 쓸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아버지는 이미 이 명함이 가르쳐 준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넘긴 거였습니다. 저는 이상철 씨를 찾아본 적이 있어요. 명함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해봤는데 없는 번호였습니다. 회사도 이미 없어진 곳이었어요. 어디 계신지 잘 지내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잘 지내시길 바라고 있어요. 어딘가에서 그 세 글자가 얼마나 오래 살아남았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 명함이 두 사람의 지갑을 거쳐 아직 여기 있다는 것도요. 오늘 아침 출근했더니 복지관 현관 앞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귤한 상자였습니다. 박스에 아무것도 안 쓰여 있었어요. 이름도 없고 쪽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귤한 상자.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웃었어요. 안에 들고 들어가서 동료들이랑 나눠 먹었습니다. 달고 맛있었어요. 누가 놓고 갔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아마 영원히 모를 거예요. 세상은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름 없이, 기대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놓고 가는 것들이 누군가한테 닿고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한테 닿고 끝이 어딘지 모르게요. 아버지는 지금 인천에서 소형 이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이 셋 있는 작은 회사예요. 크진 않지만 바쁘게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했더니 목소리가 좋았어요. 어머니도 허리가 많이 좋아져서 요즘은 동네 마트 계산원 일을 하신다고 했고요. 그 세본 마트는 아니에요. 다른 마트예요. 근데 어머니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마트 일이 생각보다 재미있다고. 손님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라고요.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최종수 사장님한테 인사는 드렸냐고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드렸지. 오래전에. 어떻게 했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웃었어요. 찾아갔어. 마트로. 그냥 인사드리고 싶었다고 했지. 사장님이 뭐라고 하셨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말했어요. 잘 지내면 됐다고 하시더라. 딱 그 말만 하셨대요. 잘 지내면 됐다고. 저는 오늘도 복지관에 출근했습니다. 현관 앞 귤 상자를 들고 들어왔고요. 지갑 안에 낡은 명함 한 장이 있어요. 뒷면에 세 글자가 적힌 명함이요. 힘내세요. 저는 오늘도 그 말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출근했어요. 선의는 받은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음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힘내세요. 야! 근데 진짜 우리 시어머니 너무하지 않아? 일주일에 3번이야, 3번. 반찬 갖다 준다는 게 말이야 방패지. 사실 우리 집 감시하러 오는 거거든. 친구가 맞장구를 쳤어요. 어머 진짜. 그거 완전 선 넘는 거 아니야? 며느리는 소파에 발을 꼬고 앉아 와인 잔을 기울이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준혁이는 또 엄마 편이잖아. 걔가 엄마한테서 젖을 아직도 못 댄 거야. 진짜로. 둘이 킬킬거리면서 웃었어요. 며느리가 목소리를 낮추면서 말했어요. 야! 솔직히 말하면 이 집 아직 그 노인네 명이잖아. 내가 준혁이 설득해서 명예 넘기려고 하는데 그 양반이 눈치를 채는 것 같기도 하고. 손을 휘저으면서 웃었어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준혁이는 내 손 안에 있으니까. 그때였어요. 띵동. 며느리가 인터폰 화면을 흘깃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화면 속에 제가 있었어요. 두 손에 반찬통을 들고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인터폰을 그냥 꺼버렸습니다. 야, 안 열어줘?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피곤하거든. 저 양반. 한 번 들이면 2시간이야. 현관 밖에서는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반찬통을 든 채로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깔깔거리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반찬통을 현관 앞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그게 아들 집 앞에서 제 생일날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그날로부터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마음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운이 깃드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갔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처음 맞는 봄이었거든요. 준혁이가 신혼살림을 차린 아파트는 저희 집에서 버스로 2정거장 거리였어요.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거리였지만 저는 그 거리를 고맙게 생각했어요. 너무 가까우면 며느리한테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자주 들락날락하면 신혼부부한테 숨이 막힌다는 거 저도 알았거든요. 저도 결혼을 해봤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그래서 저는 딱 일주일에 한 번만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도 주말이면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냉장고에 묵은지가 익어가면 준혁이 생각이 났고 들깨를 넣어 시금치나물을 무치다 보면 그 아이 어릴 때 밥상 앞에 앉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혼자 사는 사람한테는 반찬이 삶의 무게거든요. 직접 해먹을 시간도 기운도 없을 때 냉장고에 뭔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한지. 저는 그걸 알았으니까요. 혼자 살아온 시간이 있었으니까. 남편이 떠난 게 준혁이 22살 때였어요. 갑자기였습니다. 새벽에 가슴을 쥐어잡더니 응급실에서 그냥 갔어요. 48이었어요. 저는 45이었고 그 뒤로 저는 10년을 혼자였습니다. 아들 뒷바라지를 하면서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면서 새벽에 눈을 뜰 때마다 옆자리가 비어 있는 걸 확인하면서 살아왔어요. 서름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에요.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고요. 그래도 준혁이가 옆에 있는 동안은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준혁이마저 장가를 가버렸으니까요. 그래도 좋았어요. 그 아이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한 거니까요. 준혁이 직장 잡고 준혁이 좋은 사람 만났다고 했을 때는 진짜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기쁘다고 우는 건지 허전하다고 우는 건지 저도 잘 몰랐어요. 아마 둘 다였겠죠.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도 그랬어요. 키가 크고 단정하게 생긴 아이였어요. 말할 때 눈을 마주치고 웃을 때 치아가 고르게 드러났어요. 목소리도 낭낭하고 준혁이가 잘 골랐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다줬어요. 내 며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쁘게 봐주고 싶었어요. 잘 대해주고 싶었어요. 내가 시어머니한테 받은 상처를 이 아이한테는 주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첫 방문은 결혼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묵은지에 두부조림, 멸치볶음, 깻잎지에 소고기 미역국까지 챙겨서 별별 아파트 현관 앞에 섰습니다. 반찬통이 무거웠는데도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준혁이 얼굴도 보고 며느리한테도 맛있는 거 먹이고 같이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잠시 후에 며느리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목소리는 반가웠어요.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문을 완전히 열지 않았어요. 몸의 절반으로 문을 막고 서서 고개만 내밀었어요.
저는 반찬통들을 두 손에 들고 서 있었는데 며느리는 잠깐 그것을 내려다봤어요. 그러더니 말했어요. 아, 이거 제가 들게요. 현관으로 들어서기도 전에 반찬통을 받아들고는 그냥 현관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신발장 옆 바닥에. 들고 들어가지 않고 바닥에. 저는 그걸 봤어요. 말은 안 했어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바쁠 수도 있지, 손이 가득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준혁이는요? 방에 있어요. 좀 피곤한가 봐요. 짧게 대답하고는 안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들어오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들어가야 하나, 그냥 가야 하나. 발이 붙었습니다. 그럼 저 오늘은, 네, 어머니. 다음에 또 오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어요. 닫힌 문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문패 옆에 작은 화분이 하나 있었어요. 며느리가 가져다 놓은 것 같았어요. 예쁜 분홍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가는 동안 생각했어요. 신혼이니까 둘만의 시간이 필요할 거야. 내가 너무 자주 오는 건 아닐까? 미리 연락을 했어야 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빛이 노랗게 내려앉은 길가에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손을 잡은 노부부, 유모차를 미는 젊은 부부,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아이. 다들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집에 오니까 냄비에 미역국이 아직 따뜻했어요. 저도 끓여뒀거든요. 한솥 끓여서 반은 가져가고 반은 저 먹으려고 혼자 밥상 앞에 앉아서 그 미역국을 먹었어요. 좀 짰어요. 눈물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간이 좀 샜겠지 싶었는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다음에 연락하고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 다음 주에 문자를 먼저 보냈어요. 준혁아, 엄마야. 이번 주말에 열무김치 담갔는데 가져다 줄까? 괜찮으면 연락해. 답장은 3시간 뒤에 왔어요. 엄마, 이번 주는 우리 좀 바빠. 다음에라는 말이 이렇게 긴 말인 줄 처음 알았어요. 그래도 갔어요. 다음 주말에 열무김치를 싸들고 갔어요. 문자는 안 보냈어요. 갑자기 가면 실례라는 걸 알았지만 문자를 보내면 또 다음 해가 올 것 같았거든요. 그때도 문은 반쯤만 열렸어요. 그때도 반찬통은 현관 바닥에 내려놓여졌어요. 그때도 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좀 바빠서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표정은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웃음이 눈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도 갔어요. 또 갔어요.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반찬통을 들고 버스를 탔어요. 현관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조금 열렸어요. 반찬통이 바닥에 내려놓여졌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혼자 내려왔어요. 그게 봄이 가고 여름이 올 때까지 이어졌어요. 어느 날은 준혁이가 받기도 했어요. 준혁이는 저를 보면 반가워했는데 뒤에서 며느리가 나타나면 표정이 달라졌어요. 굳어지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눈치채기 어려울 만큼. 그런데 저는 눈치챘어요. 엄마니까요. 아들이 아내한테 주눅이 들어있다는 걸.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준혁이한테 전화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전화를 하면 준혁이가 며느리한테 눈치를 봐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조용히 갔어요. 반찬만 놓고 오는 거니까. 방해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지난 저녁에 준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엄마 있잖아. 아영이가 좀 힘들어한대. 엄마가 자주 오면.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자주 오는 게 아니잖아.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래도 미리 연락을 하고 오면 안 돼? 아영이 성격이 좀 예민한 편이라서 예민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반찬을 갖다 주는 것이 예민함의 대상이 된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거든요. 알았어, 준혁아. 그 한마디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자주 간 걸까? 반찬이 입맛에 안 맞는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싫었던 걸까? 모르겠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이번에는 문자를 먼저 보냈어요. 아영아, 엄마야. 이번 주말에 반찬 좀 갖다 줄게. 괜찮겠니? 답장은 하루 뒤에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는 저희 좀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에 오세요.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다음에, 또 다음에, 그 다음에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몰랐어요. 며느리가 그 반찬통을 집안에 들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제가 돌아선 뒤에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걸 정말 몰랐습니다. 그 여름은 유난히 더웠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반찬통을 들고 버스를 탔어요. 오이무침이랑 콩나물국, 제육볶음을 새벽부터 만들었거든요. 준혁이가 더운 날에는 시원한 반찬을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여름이면 오이냉국에 밥 말아서 한 그릇 뚝딱 비우던 아이였으니까요. 별별 아파트 앞에 내렸을 때 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텔레비전 소리인지 아니면 음악 소리인지 뭔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눌렀어요.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혹시 인터폰이 고장 난 건가 싶어서 핸드폰을 꺼내 준혁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3번 울리고 끊겼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반찬통을 현관 앞 바닥에 내려놓고 포스트잇에 적었어요. 준혁아, 엄마 다녀갔어. 더운데 잘 챙겨 먹어라. 그렇게 써서 문에 붙여놓고 내려왔어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잠깐 쉬었어요. 혹시 준혁이한테 전화가 올까 싶어서 핸드폰을 들여다봤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이번에는 인터폰에서 소리가 났어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누구세요라니. 이 목소리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나야, 어머니. 반찬 좀 갖다 주려고.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아, 어머니. 저 지금 좀 바빠서요. 반찬은 문 앞에 놓고 가시면 제가 나중에 들어올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내 안에서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나중에 들어올게요. 문 앞에 놓고 가시면. 저는 그냥 내려놓고 왔어요.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혹시 며느리가 반찬통을 아직 못 가져간 건 아닐까? 복도에 그냥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설마 그러겠어 했어요. 하룻밤이 지나면 당연히 가져가겠지. 다음 날도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그 주 수요일에 다시 갔어요. 반찬을 가지러 간 게 아니라 그냥 확인하러 갔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며느리한테 더 부담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발이 움직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반찬통이 복도에 있었습니다.
제가 토요일에 놓고 온 반찬통이 수요일에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뚜껑이 덜 닫힌 채로 여름 더위에 사흘이 지난 반찬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져갈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들어올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무릎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잡을 것도 없는 복도에서 저는 벽에 등을 기댔어요.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반찬통을 들고 내려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였어요.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는데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내가 언제 울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옆집 말순 씨였어요.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복도에 방치된 반찬통을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들고 내려가는 제 뒷모습도 봤다고. 그때는 그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될 줄 몰랐어요. 생일날이었어요. 제 63번째 생일날 아침에 미역국을 끓였어요. 준혁이가 어릴 때부터 생일날이면 항상 미역국을 끓여줬는데 그 아이가 장가가고 나서 처음 맞는 제 생일이었거든요. 저 혼자 먹을 미역국을 끓이면서 혼자 생각했어요. 그래도 오늘은 준혁이가 전화를 하겠지. 오늘은 며느리도 문을 열어주겠지. 반찬을 새로 만들었어요. 생일이라고 갈비찜까지 했어요. 무거운 냄비를 들고 버스를 탔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인터폰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지금 손님 계세요. 다음에 오세요. 그리고 끊겼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님이 있다고 했어요. 다음에 오라고 했어요.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목소리가 여럿이었어요. 깔깔거리는 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다들 즐거운 것 같았어요. 저는 갈비찜 냄비를 들고 계단으로 걸어갔어요. 거기 앉았어요. 계단 중간쯤에 냄비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올라오는 사람도 없었고 내려가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냄비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들고 오는 길에 손목이 아팠는데 버스 안에서도 내려놓지 않았어요. 이걸 들고 가면 준혁이가 좋아하겠다 싶어서. 갈비찜은 손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정성이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준혁이한테 전화를 할까 생각했어요. 오늘 내 생일인데 알고 있냐고. 그런데 전화를 하면 준혁이가 또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 아이 목소리가 낮아지는 게 싫었거든요. 엄마 때문에 주눅든 아들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그냥 혼자 있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한참 있다가 일어났어요. 냄비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 로비에 내려와서 경비 아저씨한테 인사를 했어요. 경비 아저씨가 물었어요. 어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네. 그냥 가요. 갈비찜 냄새 좋은데요. 피식 웃음이 났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걸 억지로 웃음으로 바꿨어요. 아저씨 드세요. 냄비째로 경비실에 두고 왔어요.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준혁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 생일이었지. 미역국 먹었어? 저는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4글자였어요. 물음표 하나. 답장을 안 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잘 먹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못 먹었다고 하면 준혁이가 속상해할 테고 그냥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해가 다 질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며느리가 저를 동네에서 어떻게 소문내고 다니는지를, 부녀의 모임에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를, 그 애가 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는지를 정말 몰랐습니다. 그 사실을 안 건 한참 뒤였어요.
며느리가 동네에서 어떤 사람으로 통하는지를 제가 알게 된 건 말순 씨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제 며느리가 저를 싫어하는 줄만 알았거든요. 고부간에 그럴 수도 있지,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지.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동네에서 효부였어요. 별별 아파트 부녀의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웃음도 밝고 말도 조리 있고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타났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해요. 저도 어머니 오시면 너무 반가운데요. 근데 오실 때마다 살림에 이래라 저래라 하셔서 제가 많이 참고 있어요. 며느리 된 도리로 어떻게 내색을 하겠어요. 그 말을 들은 이웃들이 고개를 끄덕였대요. 어머나, 그래도 참는 게 어디야. 요즘 젊은 사람들 잘 못 참는데. 맞아, 시어머니들이 좀 선을 지켜야 하는데.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눈을 살짝 내리깔며 말했대요. 그래도 어머니가 준혁이 엄마이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뭐라 하겠어요. 말순 씨가 그 말을 전해줄 때 저는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살림에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없었어요. 현관 문턱도 못 넘어봤는데 무슨 살림 간섭을 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몰랐어요. 저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저를 알고 있었어요. 집착하는 시어머니로,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노인으로. 그게 며느리가 만들어 놓은 저였어요. 그 무렵에 준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낮에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딱딱했어요. 직장에서 걸어온 것 같았어요. 엄마, 나 잠깐 할 말 있어. 응, 말해. 아영이가 요즘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엄마가 자꾸 오니까 스트레스 받는데. 엄마 제발 좀 자제해 줄 수 없어? 우리 부부 싸움까지 난다고. 저는 말이 없었어요. 자꾸 오는 게 아니잖아, 준혁아. 일주일에 한 번도 안 가는데. 그래도 아영이는 힘들다잖아. 내가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그 말이 귀에 박혔어요. 내가 어떡하라고. 반찬 갖다 주는 엄마한테 어떡하라고. 알겠어, 준혁아. 안 갈게.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래. 전화를 끊었어요.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화가 났어요. 처음으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 며느리한테 가야 하는 건지 준혁이한테 가야 하는 건지 몰랐어요. 아니면 그 화가 저한테 가야 하는 건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그날 밤에도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혼자 따져봤어요. 내가 살림에 간섭했나? 아니. 내가 자주 갔나? 아니. 내가 무례하게 굴었나? 아니. 그런데 왜 나는 며느리한테 거추장스러운 사람이 된 걸까? 준혁이가 아내 말을 믿는다는 게 더 아팠어요. 아들이 엄마 말은 안 믿고 아내 말만 믿는다는 게.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새벽 시장 바닥에서 채소 팔면서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면서 키운 아들인데. 그 아이가 이제 저한테 자제하라고 했어요.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며느리가 무서워졌어요. 화가 난 게 아니라 무서웠어요. 저 애가 준혁이를 완전히 가져가 버리겠구나 싶었어요. 이미 많이 가져가 버렸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아직은 몰랐어요. 며느리가 집을 노리고 있다는 걸. 처음부터 그 집을 원했다는 걸. 그 무렵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준혁이가 명절에 왔어요. 추석이었는데 며느리는 친정에 먼저 가야 한다면서 오지 않았어요. 준혁이 혼자 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준혁이가 불쑥 말했어요. 엄마, 저 집 이제 명예 바꿀 때 됐지 않아?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니, 어차피 우리 살고 있는 집이잖아.
내 명의로 해놔야 나중에 여러 가지로 편하지 않겠어. 나중에 여러 가지로 편하다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저는 알 것 같았어요. 준혁이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어요. 준혁이는 그런 계산을 하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돈 얘기라면 오히려 손을 내줬던 아이였어요. 누가 그런 말 하래? 준혁이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냥 내 생각이야. 그냥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준혁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밥만 먹었어요.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준혁이를 보내고 나서 혼자 생각했어요. 그 집은 제 명의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 둘이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제가 혼자 관리해온 집이었어요. 준혁이 결혼할 때 신혼집으로 내준 거지 명의를 준 게 아니었어요. 제가 살 곳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 집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걸 그날 밤에 처음으로 알았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애가 저를 문전박대한 것도 부녀회에서 저를 이상한 노인으로 만든 것도 준혁이를 시켜서 저한테 자제하라고 한 것도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다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도 그냥 당하고만 있었어요. 반찬통을 들고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문자를 보내고 다음에라는 답장을 받았어요. 계단에 앉아서 갈비찜 냄비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그 모든 시간 동안 며느리는 웃고 있었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왔어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어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뭔가 제 안에서 단단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말순 씨가 전화를 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복순 씨, 나 할 말이 있는데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될까?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평소에 말순 씨는 시원시원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얘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우리 동네 별별 분식 앞 벤치에서 만났어요. 말순 씨가 먼저 물었어요. 복순 씨, 혹시 부녀회 모임에서 며느리가 무슨 말하고 다니는지 알아? 저는 모른다고 했어요. 말순 씨가 천천히 얘기해 줬어요. 며느리가 부녀회에서 한 말들을 살림 간섭 얘기, 자주 찾아온다는 얘기, 참고 있다는 얘기,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요. 저는 듣는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복순 씨, 나 그때 봤어. 반찬통이 복도에 며칠째 있던 거. 내가 쓰레기 버리러 나왔다가 봤는데 그게 복순 씨 반찬통인 거 알았거든. 뚜껑도 제대로 안 닫혀 있고 여름에 며칠이나 거기 있었던 거야.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또 있어. 말순 씨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며느리가 요즘 리모델링 업체 불러서 상담하더라고. 집 내부 바꾸겠다고. 근데 복순 씨, 그 집 아직 복순 씨 명의잖아. 내가 괜한 참견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리모델링이라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4명의 집을 내 허락도 없이 벽을 허물고 가구를 들이고 자기 집처럼 꾸미려 했던 거예요. 그 집이 이미 자기 것인 양. 고마워, 말순 씨. 겨우 그 한마디를 했어요. 말순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복순 씨, 너무 착하게 살지 마. 착한 사람이 지는 세상이 아니잖아.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서랍을 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집안 서류는 제가 관리했어요. 등기부등본, 보험 서류, 통장. 남편이 꼼꼼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살림 서류는 늘 제 몫이었어요. 등기부등본을 꺼냈어요. 펼쳐봤어요. 소유자란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윤복순, 변경 이력 없음. 여전히 온전히 제 명의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 집을 마련한 게 준혁이 14살 때였어요. 남편이랑 둘이 은행 대출을 끼고 샀어요.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팔면서 매달 대출금을 갚았어요.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이 집 대출금 갚는 날만큼은 뿌듯했어요. 내 집이니까. 내가 번 돈으로 만든 집이니까. 그 집에 준혁이 신혼살림을 차려줬어요. 결혼 선물로요. 명의를 주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살라고 내준 거지, 가지라고 내준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는 처음부터 그 집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부녀의 이간질도, 준혁이를 통한 압박도, 리모델링 상담도 다 이 집을 차지하기 위한 수순이었어요. 저를 거추장스러운 노인으로 만들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 사이에 명예 이전을 받아내려 했던 거예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접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경비실로 갔어요. 별별 아파트 경비 아저씨는 저를 알아봤어요. 제가 자주 드나들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저씨, 저 그 집 명의가 제 명의거든요. 집주인 자격으로 부탁드리는 건데 CCTV 영상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복도에 물건이 방치된 게 있었는데 경비 아저씨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주인이시면 요청하실 수 있어요. 들어오세요. 영상을 봤어요. 복도 CCTV였어요. 화질은 거칠었지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제가 반찬통을 내려놓고 돌아선 뒤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나왔어요. 반찬통을 봤어요. 그리고 집어들었어요. 저는 잠깐 숨이 멎었어요. 들고 들어가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분리수거함 앞에 섰어요. 반찬통 뚜껑을 열었어요.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빈 반찬통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경비 아저씨도 그 영상을 같이 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화면 속 며느리의 손이 반찬통을 뒤집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 만든 반찬이었어요. 오이 무침이랑 콩나물국이었어요. 준혁이 더운 날에 시원한 거 먹으라고 만든 거였어요. 그걸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왔어요.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울 눈물도 없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저장해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핸드폰에 영상을 옮겨 담고 경비실을 나왔어요. 아파트 로비에 서서 잠깐 멍하니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들 자기 갈 곳을 향해 걷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준혁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신호가 2번 울리고 받았어요. 엄마 왜? 그 한마디가 먼저 나왔어요. 여보세요도 아니고 엄마 잠깐만도 아니고 왜? 준혁아, 나 할 말 있어. 지금 바쁜데. 바쁘면 나중에 전화해. 꼭 해야 해. 전화를 끊었어요. 준혁이한테서 다시 전화가 온 건 2시간 뒤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나중에 봐서 얘기하자. 핸드폰을 내려놓고 부동산 번호를 찾았어요. 별별 공인중개사무소였어요. 그 아파트 단지 들어오면서 한 번씩 봐왔던 곳이었어요. 전화기를 들었어요.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갔어요. 여보세요. 별별 공인중개사무소죠. 저 집 한 채 내놓으려고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떨 줄 알았는데 안 떨렸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막혀있던 무언가가 뚫리는 것 같았어요.
숨을 깊이 쉴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매각 계약이 완료된 날은 목요일이었어요. 별별공인중개사무소 소장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매수인이 확정됐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했어요. 잔금은 한 달 뒤에 치르고 그 전에 인수인계 확인차 방문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앉아 있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 집은 팔렸습니다. 남편이랑 둘이 대출을 끼고 마련한 집, 제가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팔면서 대출금을 갚아온 집, 준혁이 신혼살림을 차려준 집. 그 집이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인수인계 방문 날짜가 잡혔어요. 저는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네이비 재킷에 흰 블라우스. 오랜만에 제대로 차려입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63이었어요. 주름도 있고 흰머리도 있었어요. 그래도 반듯해 보였어요. 오늘만큼은 반듯해야 했어요. 별별 아파트로 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생각했어요. 마지막이구나. 이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는 게 마지막이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이상했어요. 슬프다고도 할 수 없고 홀가분하다고도 할 수 없고 그냥 오래된 것과 작별하는 기분이었어요. 복도로 나왔어요. 저는 현관 앞에 서지 않고 복도 끝쪽에 서 있었어요. 소장님이 매수인 측 직원들과 함께 오기로 했거든요. 잠시 기다렸어요. 그때 집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모르는 목소리였어요. 며느리 목소리도 들렸어요. 이 벽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터서 드레스룸을 만들면 구조벽이라 철거는 어렵고요. 대신 이쪽 방향으로 확장하시면 리모델링 업체였어요. 그날도 상담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복도 끝에 서 있었어요. 피식 웃음이 났어요. 푸흑 소리도 없이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집이 팔린 줄도 모르고 드레스룸을 넣겠다고 했어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소장님과 직원 2명이 나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집안에서 잠깐 멈추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인터폰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별별공인중개사에서 나왔습니다. 집 인수인계 확인차 방문했습니다. 긴 침묵이 있었어요. 네, 인수인계 방문입니다. 집주인 측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침묵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나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리모델링 업체 직원들도 뒤에 서 있었어요. 다들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인수인계요? 저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데요. 소장님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매각 계약서입니다. 이 집 소유자 윤복순 씨와 지난주에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읽었어요.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복도 끝에서 걸어 나왔어요.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걸어갔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떨지도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내 집을 향해서 며느리 앞에 섰어요. 아영아. 처음으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이 집 팔렸다. 며느리가 준혁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준혁이는 그날 재택 근무 중이었어요. 단지 안카페에서 노트북을 펴놓고 있었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뛰어왔어요. 숨이 차 있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준혁이를 봤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봤어요. 살이 좀 빠진 것 같았어요. 눈 아래가 거무스름했어요. 잘 못 잔 것 같았어요. 그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저는
한눈에 알았어요. 엄마니까요. 그래도 저는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준혁아 앉아. 복도에 가져다 놓은 의자에 준혁이를 앉혔어요. 소장님한테 미리 부탁해서 복도 한쪽에 의자를 두었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CCTV 영상이었어요. 준혁이가 봤어요. 제가 반찬통을 내려놓고 돌아서는 장면, 문이 열리는 장면, 며느리가 나오는 장면, 반찬통을 들고 복도 끝으로 걷는 장면, 음식물 쓰레기통에 내용물을 쏟아붓는 장면. 준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영상이 끝났어요. 준혁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그 다음으로 말순 씨가 적어준 부녀의 발언 메모를 꺼냈어요. 준혁이가 읽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말했어요. 여보, 나 억울해. 내가 왜 그러겠어. 저 영상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준혁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아영아. 목소리가 낮았어요. 이거 우리 집 복도 CCTV야. 날짜도 찍혀 있어.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준혁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아파트 복도였어요. 지나가던 이웃 한두 명이 발걸음을 멈췄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목이 메었어요. 목소리가 잘게 떨렸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반찬 들고 올 때마다, 엄마가 전화할 때마다 나는 아영이 눈치만 봤어요. 엄마한테 자제하라고 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진짜 미안해요. 저는 준혁이를 내려다봤어요. 그 아이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제가 20몇 년을 키운 아들이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안아주고 싶었어요. 됐다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었어요. 저는 준혁이한테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리모델링 업체 직원들은 이미 조용히 사라지고 없었어요. 이웃 두세 명이 복도에 나와 있었어요. 그동안 부녀회에서 효부라고 알았던 그 며느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어요. 증거 앞에서 며느리의 표정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복도 바닥에 이웃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어머니 잘못했어요. 한 번만요. 제발 한 번만.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오래 봤어요. 반찬통을 들고 이 복도에 섰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생일날 계단에 앉아서 갈비찜 냄비를 무릎에 올려놓았던 날이 떠올랐어요. 인터폰에서 손님 있다고 하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저는 돌아섰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늦었어. 문이 닫혔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별별 아파트를 판 돈으로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 단독주택을 마련했어요. 아파트보다 훨씬 작았어요. 방 2개의 작은 거실 마당이 딸린 집이었어요. 부동산 소장님이 처음에 이 집을 보여줬을 때 저는 마당을 먼저 봤어요. 텃밭을 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이사 온 첫날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서 흙을 만졌어요. 오래된 흙이었어요. 누군가 전에도 이 마당에서 뭔가를 키웠는지 부드럽고 검었어요. 저는 그 흙을 손으로 한 줌 쥐었다가 놓았어요. 좋았어요. 아파트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면서도 정작 제가 흙을 만진 건 오래된 일이었어요. 이 마당에 뭘 심을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아침에 눈이 떠졌어요. 상추를 심을까, 고추를 심을까, 깻잎은 빠지면 안 되지. 혼자 중얼거리면서 씨앗을 사러 갔어요. 봄이 오면서 텃밭이 채워졌어요. 상추가 올라오고 깻잎이 넓어지고 방울토마토가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심은 것들이 자라는 걸 보는 게
그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아침마다 마당으로 나가서 물을 주고 잎을 들여다보고 벌레가 없나 확인했어요. 그게 제 아침이었어요. 오랜만에 아침이 있었어요. 전에는 아침이 무거웠어요. 눈을 뜨면 준혁이 생각이 났고 며느리 생각이 났고 어제 못 간 반찬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눈을 뜨면 마당이 생각났어요. 어제보다 상추가 더 자랐을까? 고추에 꽃이 피었을까? 그 작은 것들이 저를 아침마다 일으켜 세웠어요. 말순 씨가 가끔 놀러 왔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거리였는데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왔어요. 올 때마다 뭔가를 들고 왔어요. 어떤 때는 직접 담근 깍두기를 가져왔고 어떤 때는 시장에서 산 두릅을 한 봉지 들고 왔어요. 복순 씨 나왔어.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그렇게 말하는 게 반가웠어요. 그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우리 집 마당에 울리는 게 마당에 작은 평상을 하나 놨어요. 거기서 말순 씨랑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텃밭을 바라보면서 말순 씨가 상추잎을 하나 뜯어 입에 넣으면서 말했어요. 복순 씨 얼굴이 좋아졌어. 진짜로. 저는 웃었어요. 그래요? 응. 전에는 뭔가 꽉 막힌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냥 사람 같아. 그냥 사람 같다는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전에 저는 그냥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았거든요. 반찬통을 들고 다니는 사람, 문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 인터폰 소리를 기다리는 사람. 그게 저였어요. 지금은 그냥 사람이었어요.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는 사람, 아침마다 상추에 물을 주는 사람, 말순 씨랑 평상에서 차를 마시는 사람. 그게 지금의 저였어요. 말순 씨가 돌아갈 때 텃밭에서 상추랑 깻잎을 한 봉지 뜯어서 들려보냈어요. 말순 씨가 대문 밖으로 나가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대문이 닫히고 나서 마당에 혼자 서 있었어요. 조용했어요. 새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깻잎을 흔들었어요. 하늘이 파랬어요.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어요. 오랜만에 숨을 깊이 쉴 수 있었어요. 준혁이가 찾아온 건 이사 온 지 6달쯤 됐을 때였어요. 미리 연락은 없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에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제가 마당에서 방울토마토에 물을 주다가 대문 쪽에서 인기척이 나서 고개를 들었더니 준혁이었어요. 살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얼굴이 수척했어요. 눈 아래가 어두웠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는 호스를 들고 있었고 준혁이는 대문 밖에 서 있었어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두 손을 모았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냥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준혁이를 바라봤어요. 그 아이가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10살 때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긁히고 울면서 들어오던 날. 고등학교 때 시험을 망치고 밥도 안 먹겠다고 방에 틀어박혀 있던 날. 취업이 안 된다고 새벽에 혼자 부엌에 나와 있던 날. 그때마다 저는 그 아이 옆에 있었어요. 지금은 저 아이가 대문 밖에 서 있었어요.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는 호스를 내려놓았어요. 밥은 먹고 왔냐? 준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아직이요. 저는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들어와. 용서한 게 아니었어요. 아직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아들이니까요. 배는 굶기면 안 됐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혁이가 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마당으로 들어서더니 텃밭을 봤어요. 한참 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 상추 엄청 잘 됐다.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있는 것들로 밥상을 차렸어요. 텃밭에서 딴 상추랑 깻잎, 된장찌개, 계란말이, 소박했어요. 그래도 따뜻했어요. 준혁이가 밥을 먹으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먹었어요. 숟가락 소리만 났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준혁이가 설거지를 했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물소리가 났어요. 저는 평상에 나와 앉아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아이가 아직 제 아들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며느리 얘기는 안 했어요. 그날은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할 얘기는 나중에 하면 됐으니까요. 그날은 그냥 그걸로 충분했어요. 해가 기울었어요. 준혁이가 일어났어요. 엄마, 나갈게. 그래. 다음에 또 와도 돼?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연락하고 와. 준혁이가 픽 웃었어요. 쓴 웃음 같기도 하고 그냥 웃음 같기도 했어요. 대문을 나서다가 돌아봤어요. 엄마, 상추 더 크면 나도 좀 줘.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손을 한번 저었어요. 준혁이가 갔어요. 저는 마당에 서서 닫힌 대문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전에는 닫힌 문이 상처였어요. 저한테 닫힌 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달랐어요. 이건 제가 가진 문이었어요. 제가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컸어요. 저는 텃밭으로 돌아갔어요. 방울토마토 옆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빨갛게 익은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를 따서 입에 넣었어요. 달았어요. 제가 심은 것이 이렇게 달 줄 몰랐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잘 살아야겠다고. 이제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 자식한테 받은 상처는 자식이라서 더 깊었어요. 그래도 내 마음을 함부로 주지 않는 것, 그게 내가 나를 지키는 방식이었어요.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나를 잃으면서까지 줄 필요는 없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나를 먼저 챙기세요. 내가 행복해야 곁에 있는 사람도 행복합니다.